아들이 그날따라 조금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기 남미가 다시 직장에 나가보겠대요.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엔 좀 애가 어려서 한두 해만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을 다 해놨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부탁을 뿌리치겠습니까? 저는 그저 씩 웃으면서 그래. 내가 뭐 딴 일이 있겠니? 내 손주인데 내가 봐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괜히 목이 따끔했습니다. 이젠 내 할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애가 내 노년에도 이렇게 다시 삶의 이유가 되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마음이 놓여요. 요즘 애들 어린이집 보내도 병을 얼마나 달고 오는지 어머니만 믿을게요. 그러면서 봉지 가득 과일을 사다 주더군요. 저 이 복숭아 맛있다고 해서 일부러 사왔어요. 어머니도 하나 드셔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저도 괜히 마음이 푸근해져서 그래 고맙다. 아가도 고생이 많다. 그렇게 머리를 살짝 쓸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와 품에 폭 안기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어쩌나 그냥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 작은 손, 이 맑은 눈망울이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오늘도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점심때가 되면 손주가 밥숟가락을 꼭 쥐고 저를 쳐다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밥 한 숟갈 뜨고 반찬도 챙겨주면 맛있어 하고 웃는데 그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손주 얼굴이 아른거려서 꿈에서도 내내 웃고 있었나 봅니다. 며칠 뒤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저 솔직히 일 다시 나가는 거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구나 싶어서요. 그날 며느리가 슬며시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엄마가 최고지? 하는데 손주가 방긋 웃으며 응, 할머니 최고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애가 내 남은 생의 보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애 하나로 충분하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은 건지. 처음엔 분명히 손주만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도 손주와 하루를 보내는 게 마냥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시잖아요. 부엌 좀 어질러져도 어머니 손만 닿으면 반짝반짝하던데 주방 정리도 좀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밥을 해먹이면 설거지를 해야 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하니. 그래, 내가 할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엔 어머니 세탁기는 여기 있고 세제는 여기에요. 제가 요즘 손목이 아파서 하면서 빨래 바구니를 내밀더군요. 며칠 뒤엔 어머니, 저 오늘 조금 늦어요. 청소기랑 걸레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이 워낙 먼지가 많죠? 그 말에 웃으면서 그래 하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는 당연히 아들 얼굴도 좀 보고 손주랑 다 같이 밥도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주말 아침부터 꾸미더니 가방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주말에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손주는 금세 장난감을 들고 와. 할머니, 놀자 하고 달려오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손주와 놀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휴대폰 알림음은 종종 식탁에 놓여진 채 울리곤 했습니다. 가끔 화면을 힐끗 보면 오늘도 예쁘네, 언니 머리 어디서 했어요?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린 SNS 사진들이 뜨더군요. 사진 속 며느리는 쇼핑센터, 카페, 네일숍, 미용실. 손엔 늘 쇼핑백, 머리는 새로 한 듯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내가 지금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나? 잠깐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침부터 훌쩍훌쩍 기침을 하더니 콧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열은 없네. 그래도 오늘은 쉬어야겠다. 마침 며느리가 머리를 말리며 방에서 나오길래 아가, 얘가 콧물이 자꾸 나오네. 병원에 같이 가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길게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늦어요. 그냥 약국에서 물약 좀 사 먹이세요. 할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향수를 뿌리고 가방을 들더니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하고 싱긋 웃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도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손주와 같이 앉아 작은 소파에 기대 손주 이마를 만져주며 괜찮다, 우리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이면 작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챙기는 김에 자연스럽게 청소기부터 돌렸습니다. 부엌이야 늘 어질러져 있었으니 설거지통부터 비우고 싱크대를 닦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빨래 바구니에는 언제나 세탁물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보란듯이 흰 옷과 색깔 있는 옷을 따로 나눠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리해서 돌려야 하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땐 속으로 좀 쓴웃음이 났습니다. 점심이 다 될 즈음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꺼내놓으며 이따 들어오면 먹기 좋으라고 해놔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밝게 인사했죠. 왔니? 국 데워놨어. 이거 조금 맛봐줄래? 그랬더니 며느리가 국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국 좀 짜네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을 보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국자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짜면 물 부어서 다시 끓이면 되는데. 근데 그 말투가, 표정이 참 서글펐습니다. 며칠 뒤엔 갈비를 좀 사다가 찜을 했습니다. 손주가 고기를 좋아하길래 우리 손주 좋아하는 거 먹이자 하고 정성껏 졸였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돌아와서 오늘은 갈비찜 했어. 이거 너도 좀 먹어봐라. 하고 내밀었더니 며느리가 한 점 집어먹더니 턱을 치켜들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다음엔 고기 좀 질 좋은 걸로 사세요. 이거 질기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안쪽이 확 하고 식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집에서 가정부 노릇이나 하고 있구나.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손주 웃음소리마저도 왠지 모르게 슬프게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데 종아리가 어찌나 당기던지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해주자. 저 애가 뭘 알겠니? 그 마음 하나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그 집안 서랍 속에서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 물건들을 보게 될 줄은요. 그날은 평소처럼 손주 옷을 갈아입히다 작은 옷가방 속을 한번 싹 비워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음식 부스러기라도 있을까 싶어 주머니며 구석구석 뒤졌는데 그때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노란 봉투였습니다. 평범한 영수증 봉투처럼 보였지요. 별 생각 없이 주워 열어보는데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호텔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룸서비스, 와인 주문 내역까지 또박또박 찍혀 있었고 심지어 이름 있는 모텔 영수증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같은 호텔의 영수증이 날짜를 달리해 몇 장이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엔 숙박비에 룸서비스, 술, 디저트 값까지 이틀, 사흘씩 찍힌 내역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아들 출장 같이 따라간 건가? 아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도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며느리 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지만 그 순간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 안엔 고급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작은 박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호텔 멤버십 카드와 VIP 쿠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VIP? 이걸 어디에 쓰는 걸까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주말마다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머리하러, 네일 받으러, 쇼핑 가느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호텔 멤버십은 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모아둔 걸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카드 번호 밑엔 스위트룸 할인, 조식 룸서비스 무료 같은 혜택이 적혀 있었고 사용 내역이 빼곡히 찍힌 작은 이용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그대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한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서 그 영수증과 카드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걸까? 저걸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하나? 아님 아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하고 매달리던 그 아이 손길이 순간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애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 나가는 옷차림, 전화 목소리까지 죄다 예민하게 살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러겠어.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소갈이하며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한껏 멋을 내고 향수를 뿌리며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딱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게 진짜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걸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 한번 떠보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 질문이 며느리의 얼굴을 그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거울 앞에서 머리칼을 쓸어 넘기더군요.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식탁에 앉아 멀뚱히 과일을 깎으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자 저는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아가, 잠깐 이리 와볼래? 며느리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네? 하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리 꺼내둔 영수증 봉투를 슬며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애 옷가방 정리하다가 나왔는데 어디 다녀온 거니? 호텔 이름이 이렇게 많던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 끝이 떨리며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더니 곧 작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을 왜 뒤지셨어요? 응? 난 그냥 손주 옷 정리하다가 떨어져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손등으로 뺨을 한번 훑고는 느닷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그러시면 곤란해요. 제 사생활을 왜 함부로 뒤지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남편도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어머님이 왜 제 걸 들춰보시냐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힌 채로 손가락까지 저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님이 저희 집 살림까지 참견하실 일 아니잖아요. 애 맡아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렇게까지 간섭받을 줄은 몰랐어요. 저 진짜 불편해요. 앞으로는 제 물건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는 쿵. 문을 있는 힘껏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깎다 만 사과를 내려다봤습니다. 칼끝에서 즙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눈물인지 사과물인지 구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방 안에선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지 조근조근 웃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저 웃음이 대체 뭘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다시 영수증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이름, 룸서비스 내역, 와인, 디저트.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손주 위해서라도. 이젠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이제 정말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주가 내 옆에서 천사처럼 자고 있는데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만 아니면 난 정말 이제 더 못 참겠어. 숨이 막히도록 억울했습니다. 아들 부부 편에 서서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아왔나. 나이 들어서까지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 밥 해먹이고 집 치워주고 손주까지 돌봐주면서. 그래. 더는 그냥 있을 수 없지. 그리고 전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우연히 봤던 호텔 룸서비스 와인 영수증. 그걸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쑤셔 넣어둔 종이봉투에서 VIP 호텔 멤버십 카드랑 특별 할인 쿠폰도 다시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어느 날 며느리 폰에 잠깐 불이 들어왔을 때 카톡 알림에 이렇게 떠 있었지요. 고객님, 마흔호텔 객실 결제 승인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허겁지겁 폰 화면을 꺼버렸지만 그 장면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안 와.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겨놔야 해. 며칠 뒤 며느리가 머리를 예쁘게 말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요. 요즘 애들이랑 미용실 갔다가 맛집도 좀 가려고요. 활짝 웃는 그 얼굴이 이상하게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아가. 잘 다녀와. 저는 일부러 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어디라고? 친구 누구 만나는데? 며느리는 그냥 동네 친구요. 커피 좀 마시다 들어올게요. 늦어도 8시? 9시 전에 들어올 거예요. 녹음 버튼은 이미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구 만나고 올 테니 애를 봐달라고 하고 저는 그때마다 일부러 전화를 걸어 아가, 어디라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 되묻고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번 다른 장소와 사람 이름을 댔습니다. 그것들을 죄다 날짜별로 녹음 파일로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두고 간 폰을 손주가 갖고 놀다가 열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보인 메시지 목록엔 호텔 예약 확정, 룸서비스 후기 감사. 이런 문자가 줄줄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화면을 만지작거리는 틈에 얼른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땐 아가, 손주 오늘 이유식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잤어. 너도 오늘 재밌게 놀다 왔니?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커피만 좀 마셨어요. 하며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소름 돋던지 제 다리까지 떨리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현관에 놓인 쇼핑백들까지 살폈습니다. 디자이너 샵 로고가 찍힌 종이 가방, 비싼 향수 박스, 카드 명세서가 찍힌 영수증들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제 폰 속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불도 다 끄고 혼자 거실에 앉아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날짜별로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게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제 심장은 쾅쾅쾅 요동쳤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저 아이만큼은 절대 며느리 손에 더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로 전 며느리가 아무리 살갑게 웃어도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다 잡아두자.
그래야 훗날 저 아이도 내 손에 안전히 지킬 수 있으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곧 스스로 무덤을 파는 말들을 제 앞에서 쏟아내리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무릎에서 스르르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덜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 휴대폰을 붙잡고 하이힐을 질질 끌며 들어오더니 손주 자는 방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취해서 애 옆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저는 살포시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죠. 아, 몰라. 나 지금 들어왔어. 우리 시어머니 완전 꼰대야. 집안일 다 시켜도 웃더라. 돈도 없으면서 그냥 굴리기 좋다니까.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잠든 손주 옆에서 그 소리를 하고 있었다니. 제 손은 이미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더 수군댔습니다. 이번 주도? 당연하지. 애는 시어머니가 보고 나는 니네들이랑 놀면 되지 뭐. 진짜 편해. 알아서 국에 밥까지 다 말아주고. 꼭 시골에서 올라온 가정부 같달까? 하. 그 웃음소리에 제 다리가 휘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손주 옆에 누워 금세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며느리가 깨길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정성껏 차려놓고는 며느리가 숟가락을 들기 시작할 때 살짝 운을 뗐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하지 않을래?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봤습니다. 네? 뭐를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 맡기고 나가는 거, 또 나 혼자 밥 차리고 청소하고 너 머리하고 옷 사러 나가는 동안 이 집 지키고 있는 거 이제 좀 줄이면 안 될까?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질 않아서.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을 밥그릇에 내던졌습니다. 푸아 어머님 진짜 웃기세요. 그리고는 얼굴이 확 변하더니 눈이 뒤집혀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요? 애 맡기면서 공짜로 일도 시켰는데 불만 있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며느리는 더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여기서 우리 도와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불만 있을 줄 몰랐네. 그럼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해야겠네요. 저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깰까봐, 또 괜히 더 큰 말다툼이 될까봐.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말할게요. 저 이번 주에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애 맡기 싫으시면 어머님 알아서 하세요. 저야 뭐, 애 데리고 호텔 가면 되니까.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밥상을 바라보다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가 했던 그 폭언, 그 눈빛,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그리고 성필이에게, 내 아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줘야겠다. 이제야 제 마음속에 맺힌 마지막 선을 딱 그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폭언을 하고 들어간 다음 날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손주의 얼굴만 떠오르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귀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결국 새벽녘에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성필이한테 다 말해야겠다. 이걸 더 끌다가는 나만 병이 되겠어. 며칠 뒤 주말,
아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성필아, 오늘은 엄마 집에서 밥 좀 먹자. 너도 요즘 얼굴이 영 수척해 보여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네 엄마 오늘 뭐 해요? 갈비찜이요? 하며 웃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상에 둘이 마주 앉자 아들에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성필아, 엄마가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다. 오늘은 밥만 먹고 갈 게 아니야. 아들은 조금 놀란 얼굴로.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영수증 뭉치를 꺼내 탁 하고 올렸습니다. 호텔 룸서비스, 와인바, 심지어 모텔에서 결제된 영수증까지. 아들은 그걸 들여다보며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더니 서서히 인상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누구 거예요, 이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밤늦게 돌아올 때 저 아이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머리하고 다녔다. 사진 속 며느리는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샴페인 잔을 들고 호텔 라운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아니야, 우리의 엄마가. 그럴 리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꼰대야. 집안일 다 시켜도 웃어. 돈도 없으면서 그냥 굴리기 좋다니까. 애 맡기기 싫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 나는 뭐 호텔 가서 애 재워도 되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생생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고꾸라질 듯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진짜 지연이 맞아?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성필아, 엄마가 이거 다 거짓말로 꾸며낸 거였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가 미쳐서 이런다고 하면 좋겠어. 근데 봤지? 들었지? 이건 다 엄마가 몇 달을 모은 증거야. 아들은 눈을 붉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고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이제 더는 저 집에 못 간다. 저 애미 눈치 보면서 내가 뭐하러 가정부처럼 살았겠니? 너도 이제 결정을 해야지. 엄마는 더 이상 못 버텨. 아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성필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불러앉힌 건 저 애 때문에가 아니야. 손주 때문이야. 저 아이가 저런 엄마 밑에서 제대로 클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아들은 결국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처리할게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필아. 너만 우리 손주만 괜찮으면 돼. 그날 이후로 아들은 곧장 며느리와 마주 앉아 모든 걸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저 그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를 집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공기가 무겁고 아들은 소파에 앉은 며느리 맞은편에 노트북을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왜 이렇게 심각해? 뭐 잘못 먹었어? 하며 가볍게 웃더군요. 아들은 대답 없이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거 좀 보자. 이 호텔 영수증들, 룸서비스, 와인, 모텔 영수증. 그리고 내 SNS 사진들.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시선이 흔들리더니 바로 얼굴을 굳혔습니다. 아, 이것도 그쪽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해지신 거 알아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시더니 이제 별것까지 다 뒤지고 다니시네.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요즘 예민해졌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건 뭐야? 아들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받은 CCTV 캡처 화면.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목소리가 뒤집혔습니다. 뭐야? 당신 미쳤어? 어떻게 내 뒤를 캐고 다녀? 이거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아들은 침착하게 휴대폰을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 애자는 옆에서 전화 통화한 거 녹음한 거야. 녹음이 재생되자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우리 시어머니 완전 꼰대야. 집안일 다 시켜도 웃어. 돈도 없으면서 그냥 굴리기 좋다니까? 나에 맡기기 싫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 나는 뭐 호텔 가서 애 재워도 되니까. 며느리는 처음엔 입을 다물더니 곧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몰래 녹음한 거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나 이렇게 못 살아. 이거 법적으로 가자. 아들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가자. 법적으로 가서 너가 이 호텔 간 내역 다 들고 가자. CCTV도 있고 카드 결제 내역도 다 뽑아놨어. 내가 이혼 소송 걸어도 양육권은 못 가져간다. 며느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당신 진짜 사람 무섭게 변했다.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작당해서 날 이렇게까지 만들어? 좋아. 데리고 살아. 나도 이제 못하겠어. 하며 가방을 들쳐매더니 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며 숨만 크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아들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성필아, 네 잘못 아니다. 엄마가 더 먼저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울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들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엄마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할머니가 2번 다시 눈물 흘리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며느리의 거짓과 욕심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손주를 위해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거실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결국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온 소문으론 명품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친정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친정도 곧 며느리를 돌려보냈다더군요. 네가 뭘 잘했다고 집으로 기어들어와? 하며 문전박대 당했다는 얘기도 동네 사람들 입에서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조그만 고시원을 전전하며 혼자 살게 됐답니다. 평소 SNS에 올리던 반짝이던 삶, 맛집, 미용실, 쇼핑 사진들. 이제는 그런 것 하나도 못 올리고 혼자 컵라면에 물 부어 먹으며 살고 있단 얘기였습니다. 사람 일이 참 어떻게 이리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사이 우리 손주는 저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혼 서류를 정리하며 엄마, 나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애 좀 부탁해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크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면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이제 학교도 다니고 저랑 시장도 자주 갑니다. 할머니, 내일 또 시장 가요? 지난번에 먹었던 꿀떡 또 사줘요. 저는 웃으며 손주의 볼을 살짝 꼬집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내일은 꿀떡도 사고 꽈배기도 사자. 손주는 그것만으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가끔 장을 보고 돌아오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수군 대며 묻기도 합니다. 어휴, 그 며느리라던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산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글쎄요, 그냥 잘 살겠죠 뭐. 마음속에선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았지 싶으면서도 이제는 굳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손주 재워두고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 아이 때문에 나는 아직도 웃을 수 있구나. 손주가 없었다면 나는 그 집에서 숨막히게 살다 어느 날 조용히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손주와 동네 작은 놀이터에 나가 그네도 태우고 마트 푸드코트에 가서 둘이 떡볶이도 나눠 먹습니다. 손주가 해맑게 할머니, 우리 내일은 호떡도 먹어요. 하면 저는 마치 몇십 년은 젊어진 사람처럼 기운이 납니다. 그래, 우리 손주, 우리 내일은 호떡도 먹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할머니가 맛난 저녁도 해줄게. 손주는 그게 그렇게도 좋은지 팔짝팔짝 뛰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혼자 작게 웃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라도 난 아직도 행복합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그렇게까지 당하고 내 몸과 마음 다 달았지만 그래도 손주가 내 곁에 있고 그 아이가 웃어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 내 남은 생을 버틸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